안녕하세요. 혹시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목돈을 필요로 하죠.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자녀의 교육, 은퇴 등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라이프 이벤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 노후자금 등의 재무 문제를 동반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준비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문제에 대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 이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대비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 사기나 각종 불법 대출, DLF 등 금융 상품의 불안전 판매로 인한 새로운 금융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더욱 조심스러워진 게 현실이죠.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생애 주기를 고려해 수립한 재무 목표가 물거품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재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 문제를 예상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 역량을 갖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희망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스텝 1. 사회 초년기. 사회 초년기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을 마련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등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너무 막막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 초년기의 금융관리 5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학자금 마련하기. 대학생이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자금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국가장학금은 가계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은 자격 요건, 대출 기간, 대출 조건, 상환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때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취업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하죠. 학자금 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을 구분한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장학금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1유형과 등록금이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인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고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근로기회를 제공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 중소,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인 희망사다리 1유형과 고졸 후 직장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사다리 2유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생애 최초의 대출 경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대출 및 신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신용관리의 중요성, 대출 비용과 이자 산정 방법, 대출 상품과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로 나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먼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후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모든 지원 구간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죠. 사회초년기 금융관리 두 번째, 종잣돈 마련하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월급을 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저축해 종잣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은 사람과 모으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 이상으로 크죠. 종잣돈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투자 성향, 금융상품의 수익성과 안전성, 자금 필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저축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초년기에는 소득의 50% 이상 저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축을 먼저 한 후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은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줄여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금융상품은 기대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크고 기대 수익이 낮으면 그만큼 위험도 적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후 그에 맞는 투자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이 좋겠죠. 이에 해당하는 것이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입니다. 정기적금은 원금 손실 위험은 없지만 이자가 적고, 적립식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어 정기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죠. 정기적금에 가입하더라도 은행별, 상품별로 이자율이 다르고 적립 방법, 세제 혜택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달라지는 만큼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간혹 가입을 위해 은행에 가면 비과세, 복리, 높은 금리 등의 장점을 설명하며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통 5년에서 10년간 장기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초년생들은 결혼, 주택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곧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납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일부가 사업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죠. 적립식 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투자회사별, 상품별로 투자 대상, 운용 실적,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 있으니까요. 금융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 중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죠. 사회초년기 금융관리 세 번째,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 보험 가입 역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 말한 이유와 비슷한데요. 보험은 가입 후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소득이 적고 목돈을 모아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은 고액의 종신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할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 납입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한 후에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평생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 생각이라면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이들에게는 내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계의 주 소득원이 되는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의 우선순위와 소득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8에서 10%가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을 많이 드는 것이 이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중복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본인의 건강 상태, 직업 환경, 가족력,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회 초년기 금융관리 네 번째, 결혼자금과 주택자금 마련 계획 세우기. 결혼 계획이 있다면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 초년기의 주요 재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저축기간과 목표 금액을 정하여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후 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살 집을 고민하게 되죠. 신혼부부에게 거주주택 마련은 큰 부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자금 마련은 사회 초년기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은 필수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연령,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가능하죠.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합니다. 약정 이율은 최대 1.8%로 별도의 만기가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의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다만 납입금액 연간 한도를 24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하는데요. 1순위는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자동 이체하여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 월 납입금 10만 원을 초과해 입금하더라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의 1순위와 우선순위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는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 고객인데요.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청약 가점 제도와 추첨 제도를 혼용해서 정해집니다. 청약 가점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라 가점 제도와 추첨 제도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청약 가점 제도를 적용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 가입 기간 점수를 높이는 것이 좋죠. 지금까지 필수 가입 상품인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는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에 출시한 상품인데요. 청약 기능 및 납입 방법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게다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비해 금리가 1.5% 높아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죠. 혜택은 더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9세에서 34세여야 합니다. 하지만 군복무 2년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하죠. 둘째,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꼭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하죠. 쉽게 말해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 우대형 전환 가능합니다.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역시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할 때 모자라는 돈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으로 장기간 갚아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금리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몇 개의 금융회사와 협의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자금 마련 대출 상품으로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용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사회초년기 금융관리 5번째,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고 금융 역량을 키우기. 사회초년기는 생애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의 재무 상태를 분석, 평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가는 재무 설계 프로세스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재무 설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무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나온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회 초년기일수록 금융시장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설계 프로세스는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1단계, 재무 설계에 필요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하는 2단계,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3단계,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4단계, 재무 설계안을 실행하는 5단계, 개인과 금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수정해가는 6단계입니다. 재무 목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내 집을 갖고 싶다 등과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주택 마련을 위해 10년 후까지 3억 원을 모으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실행 가능한 재무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사회 초년기의 금융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시기로 함께하는 경제생활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비를 준비하고 가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죠. 이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관리 5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기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시기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 만큼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의 비재무적 성향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만 재무 관리를 하는데 원활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보고 함께 달성해 나가거나 공동의 목표를 실행해 나갑시다. 하지만 서로의 공감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질문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분들은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총 지출 금액과 수입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두 번째,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설정에 대한 질문. 세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네 번째, 총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공감과 합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 마지막 일곱 번째, 미래 계획을 위한 질문. 위 질문들은 간단한 예시일 뿐이지만 초보 신혼부부들의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신혼부부의 금융관리 두 번째, 자녀의 출산 및 양육비 부담 줄이기입니다.
힘들어지는 사회 속 딩크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물론 그들의 결정은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재무적 부담 때문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 한 명을 낳고 양육하는데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계획하고 재무적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 부담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 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생애 주기, 가구 상황, 관심 주제, 나이, 지역들을 선택하여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알려주니까요.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관리 세 번째, 보험 적절하게 사용하기.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은 위험으로 인한 재무적 충격에서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무 목표에 우선순위가 밀려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생각하기 싫지만 대비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질병 등이 있겠죠. 가장의 실업과 노후 준비 부족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을 검토하며 빈자리를 메꿔나가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자녀들의 건강일 텐데요.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하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의 건강을 위한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어린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신 중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 산모의 나이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임신 직후부터 출산 직후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이 있죠. 태아 특약은 선천 이상 수술비, 신생아 치료비, 저체중아 미숙아 인큐베이터 비용 등 신생아 질병과 관련된 병원비 및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태아 특약에 제한 없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 시기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마다 보장기간이 다른데 20세에서 30세까지 또는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정액보험의 형태로 암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반면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등과 같이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비하기 좋죠.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관리 네 번째. 주택자금 마련 방법을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주택자금 마련은 신혼부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뽑는 재무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기도 하죠.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한 저축 및 투자 상품을 이용하거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등 금융 상품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적정 대출 금액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리미리 신용관리를 해둔다면 부채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가 준비해두면 좋을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 자기 신용점수에 관심 기울이기. 두 번째,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세 번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네 번째,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다섯 번째,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여섯 번째,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 등. 다음은 직접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가 신혼가구로 한정되며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한 후 전입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관리 5번째. 우리 가족의 성공적 인생 설계를 위해 올바른 재무 설계하기. 지금껏 나만의 재무 설계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부부가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앞으로 함께 달성해야 할 인생 과업과 재무적 목표들을 명확히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죠. 특히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재무 습관이 오래갈 수 있으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기에는 여러 재무 목표를 위한 저축이 한 번에 진행되므로 지나친 지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을 우선시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출을 한다든지 통장 나누기를 통해 자금 사용에 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